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부자였는데 저녁에 잠들 때는 거지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무너졌죠. 2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미국은 10년 동안 굶주림과 먼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너지기 전에 파티 현장부터 볼까요? 전쟁이 끝났어요. 공장들은 이제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고 토스터, 청소기, 냉장고 같은 걸 만들기 시작했죠. 뉴욕의 높은 건물들이 쑥쑥 올라가고 재즈 음악이 어디서나 들렸어요. 경제가 정말 좋았거든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새로운 방법 덕분에 자동차 만드는 게 엄청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90분밖에 안 걸렸어요. 마치 급식 먹을 때 줄이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자동차가 쏟아져 나왔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기름, 철, 고무를 만드는 회사들도 덩달아 돈을 벌었어요. 도시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라디오가 생겼는데 1929년에는 무려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에서 파티를 하는 동안 시골은 힘들었어요. 농부들은 전쟁 때 농작물이 많이 필요해서 돈을 잘 벌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를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기계들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더 빨리 망하게 만들었죠. 도시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어요.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사는 거예요. 라디오를 사고 싶어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은행들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숙제를 안 해도 내일 해오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주식시장에서 일어났어요. 주식이 뭐냐고요? 회사의 작은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식을 살 때 10달러만 내고 100달러어치를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90달러는 나중에 갚으면 됐죠. 이발사 아저씨도 주식을 샀어요. 정육점 아저씨도 샀고 심지어 구두 닦는 소년도 은행 직원한테 주식 팁을 줬어요. 1924년에서 1929년 사이에 주식 가격이 4배나 올랐어요. 만약 100원짜리 장난감이 갑자기 400원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샀죠. 회사들도 이상한 짓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주식을 팔았어요. 마치 빈 상자를 비싼 값에 파는 것처럼요. 로저 밥슨이라는 경제학자가 1929년에 경고했어요. 곧 망할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다들 주식을 더 사면서 그 사람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죠. 그러는 동안 문제가 쌓이고 있었어요. 시골 사람들은 빚이 많아지고 도시 사람들도 빚이 많아지고 모두가 빌린 돈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1929년인데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1929년 10월 29일이었어요. 이날은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데 주식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거든요. 주식 가격이 폭포처럼 떨어졌어요. 사무실에서는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기절까지 했어요. 한 사람은 심장마비가 왔는데 깨어나서 자기 주식을 보고 또 심장마비가 왔다고 해요. 140억 달러가 사라졌어요. 지금 돈으로 치면 2천억 달러가 넘어요. 집, 저축한 돈, 대학 갈 돈,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주식 거래소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그냥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 했죠. 신나던 1920년대가 끝난 게 아니라 벽에 얼굴을 받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이었어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돈을 빌렸잖아요. 10달러만 내고 100달러를 샀으니까 나머지 90달러를 갚아야 했어요. 그런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에 부자였던 사람이 목요일에는 거지가 됐어요. 여름에 칵테일 마시던 은행 직원들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장부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죠. 그 다음엔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크고 멋진 건물에 있던 은행들이요. 알고 보니 그 은행들은 쓸모없는 종이와 믿음만으로 지탱되고 있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이 무너지니까 은행도 빌려준 돈을 못 받았고 그래서 은행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달려갔어요. 은행 문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문을 두드리며 자기 돈을 달라고 소리쳤죠.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돈은 안전해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든 걸 잃었어요. 할아버지가 모아둔 돈도 없어지고 이모가 저축한 돈도 없어지고 어린 티미의 돼지 저금통만 남았는데 그 집에서 가장 많은 돈이었어요. 미국 은행들이 패닉에 빠져서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유럽 나라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영국도 흔들리고 세계 무역이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이요. 상상이 되나요? 하지만 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났어요. 시장이 조정 중이라는 둥, 투자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둥 말이에요. 바로 그 옆에는 남자가 빵을 사려고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는 사진이 있었죠. 정치인들은 최악은 끝났다고 말했어요. 은행가들은 비싼 조끼를 입고 마이크 앞에서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게 괜찮다고 말했어요. 1931년이 되자 음악은 완전히 멈췄어요. 불은 꺼지고 파티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온 건 침묵이 아니었어요. 공장이 멈추는 소리,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사과하는 속삭임, 미국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며 더 이상 숨 쉴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소리였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자리가 연기처럼 사라졌거든요. 자동차를 만드는 대단한 도시였던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어요. 생산량이 75%나 줄었어요. 큰 기계들이 멈췄고 불이 꺼졌고 예전에 미국의 꿈을 만들던 남자들은 공장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는지 자기들도 몰랐죠. 도시들은 필요의 무게로 축 처졌어요. 빵을 받으려는 긴 줄이 도시 곳곳을 지나갔어요. 엄마들은 새벽에 줄을 서서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받으려고 했죠.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왜 아침밥이 사치품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쓰러진다고 보고했는데 지루해서가 아니라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였어요. 미국은 비유적으로 굶주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어요. 절망이 모든 집에 스며들었어요. 은행은 망했고 저축은 사라졌고 존엄성은 얇아지고 있었죠.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신문은 부고를 싣는 걸 멈췄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통계 뒤에는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 뒤에는 한때 이 나라가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줄었고 아기가 태어나는 비율도 떨어졌어요. 미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됐죠. 저녁밥도 보장할 수 없는데 누가 결혼식이나 아이를 꿈꿀 수 있겠어요? 1932년 여름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수천 명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싸운 대가로 보너스를 약속받았는데 수십 년 후에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장 필요했죠. 국회의사당 밖에 텐트촌을 만들고 평화롭게 기다렸어요. 의회는 안 된다고 했고 그때 당시 대통령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군대가 왔죠. 최루탄이 발사됐고 캠프가 불탔고 가족들이 연기 속으로 도망쳤어요. 정부가 자기 나라의 영웅들한테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처음으로 미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요. 급진주의가 퍼졌어요. 사회주의 집회와 공산주의 모집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굶주림만 남겨놨기 때문이었어요. 범죄가 급증했어요. 은행 강도들은 악당이 아니라 민중 영웅으로 여겨졌어요. 다른 모든 사람을 배신한 기관들을 공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미국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부서진 거였어요. 그런데도 뭔가는 버텼어요. 믿음도 아니고 낙관도 아닌 인내였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주했고 줄을 섰고 가족을 안았고 살아남았어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질문은 남았어요. 한때 끝없는 성장을 약속했던 나라에서 성장이 멈췄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그리고 누가 있다면 그들을 잔해에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1933년 3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가 취임식 연단에 섰어요. 수백만 명이 귀를 기울였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금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두려움이라고요. 그건 연설 이상이었어요. 나라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숨 쉰 거였죠. 루스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몇 주 안에 낡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삽과 텐트와 목적을 받았어요. 민간 자원 보존단이 그들을 일하게 했죠. 너희는 나무를 심고 나라를 구하러 왔어. 순서대로? 그래. 공공사업진흥국이 곧 뒤따랐어요. 수백만 명이 고용돼서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을 지었어요. 그들은 기반시설만 재건한 게 아니라 자부심도 재건했죠. 예전에 빵줄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계 위에 서서 하늘로 철골을 들어 올렸어요. 테네시 밸리에서 루스벨트는 테네시강 뉴역 개발 공사를 시작했어요. 댐이 올라가고 불이 켜졌어요. 어둠 속에 살던 마을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죠. 가족들이 라디오 주위에 모였는데 드디어 하나를 살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꽂을 전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틀림없이 생명이 움직였어요. GDP가 올랐고 실업률이 조금씩 내려갔고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말 그대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요.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상상할 용기를 냈어요. 하지만 루스벨트는 일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기계를 고치고 싶었어요. 그냥 기름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증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월스트리트가 이상한 짓을 못하게 했고, 연방예고음 공사를 만들어서 돈이 다시 사라지지 않게 보호했어요.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든 걸 찾으려고 달려가지 않았어요. 조용히 희망을 가지고 입금했죠. 그 다음 사회보장제도가 나왔어요. 그게 누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중요해요.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쓰러질 때까지 일할 필요 없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거였어요. 예술도 일자리를 얻었어요. 연방예술 프로젝트는 화가, 사진작가,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회복 중인 남혼의 영혼을 담으라고 했어요.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식당이 다시 문을 열고 라디오에서 스윙 음악이 나왔고 조금만 눈을 가늘게 뜨면 스카이라인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공장들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재만이 아니었어요. 헬멧, 부츠, 탄약이었죠. 세상이 다시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뭔가를 위해서요. 대공황은 축하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로 끝났어요. 물집 잡힌 손과 피곤한 등으로, 법안과 희망과 약간의 재즈로요. 무너진 나라가 조각조각 다시 일어나기로 선택한 거죠. 하지만 미국이 다시 일어섰을 때 뭔가 다른 게 이미 지평선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더 어둡고 더 시끄럽고 세계적인 뭔가가요.